네, 오늘도 저희 연합인포엑스 선임 기자 워싱턴이 손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요즘에는 이제 국제 뉴스들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영국 여왕 서거 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네. 그 관련해가지고 뭐 그쪽에 굉장히 좀 많이 몰려있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들을 또 다 봐야 되겠죠. 유엔 총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 그 장례식에 조금 가려서 비중이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유엔 총회 소식부터 한번 좀 전해주실까요? 유엔 총회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네. 올해가 아시다시피 77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총회에서 하이라이트는 역시 각국 지도자들이 이제 기조연설을 하는 일반 토의, 제너럴 디베이트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그 보니까 관례적으로 브라질 대통령이 제일 먼저 연설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뭐 다들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내가 먼저 하겠다 그래서 그게 관례가 된 모양입니다. 뭐 ABCD로 한 것도 아니고요. 글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제 주최국이 이제 뉴욕이 미국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는데 올해는 뭐 이제 런던도 갔다 오고 하니까 이제 보니까 그 아프리카 정상이 두 번째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윤 대통령은 내일 새벽에 이제 10번째 그 연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이 제일 먼저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설 문제는 그 러시아하고 몇몇 국가들이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도 화상으로 하기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올해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한 150개국 그 지도자들이 이제 총회 단상에 오르는데 젤렌스키만 유일하게 화상 연설을 하는 걸로. 그러면 다 국가들이 다 하는 건가요? 아니, 다는 아닌 모양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194개국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150개국 정도가 하는 걸로. 거의 다 하는 거네요, 150.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개 이제 화상 연설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연단에 올라서 이제 직접 연설을 하는 거고요. 젤렌스키는 진짜 묘한 그 중간 방법을 찾은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러시아가 못 나오게 했는데 제가 뭐 다수 회원국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됐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가가 이렇게 딱 모이면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 같은 것들 분명히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까요? 유엔 총장은 그 이제 어제 그 이제 사실상 이제 회동 개막 연설 이제 변모하는 교육 서밋이라는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연설을 하면서 뭐 지금 유엔의 그 가장 그 큰 그동안의 그 어떤 정책 목표가 지속적인 개발 목표인데 그게 실종이 됐다. 올해는 그걸 확실하게 찾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에너지, 식량난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걸 빨리 해결하자고 했고 시간이 없다 했습니다. 국장에도 이거 준비 때문에 지금 엘리자베스 그 2세 국장에도 그 유엔 총장은 참석을 안 했고요. 그런데 지금 AP통신 보도를 보면요. 뭐 상당수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국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엔 총회 그 외교 일정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졌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느라고 아주 상당히 그렇겠네요. 거기 갔다 와야 되고. 바쁘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 남아공 대통령은 우리나라 에너지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올해는 참석 안 하겠다. 그냥 돌아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엔 국제위기그룹이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 거기 책임자가 이번 총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 하면서 올해 뭐 여러 가지를 논의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한 에너지 식량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침공이 유엔 시스템의 심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 얘기가 최근 몇 주 사이에 아프리카하고 남미, 중남미 회원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피로감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분위기가 이제 러시아를 더는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추이를 보인다고 AP 기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특히 미국은 그 비서방권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계속 머물러 주길 원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슬그머니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럽 유엔 말고도요. 그 주말에 좀 지난 얘기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 네. 깜짝 놀랐는데 그 관련돼서 좀 정리를 좀 그래서 뭐 해주십시오. 지금 뭐 이게 또 실언한 거 아니냐, 뭐 의도된 뭐 의도된 게 발언이다, 아니고 잘못 말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억하시겠지만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에 네. 미국 CBS 그 심층 인터뷰 프로죠. 네. 그 60분 거기 나와서 이제 진행자가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할 겁니까? 이랬더니 전에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우크라이나하고는 달리 진짜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렇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몇 차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중국 원칙, 그동안에 미국은 전략적인 모호성 하면서도 이거를 네. 유지를 해왔는데 이거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지금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조금 전에 백악관 그 커트 캠벨 그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네. 또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만 이해를 해달라. 우리 정책에 변화 없다. 아, 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 당황한. 실언이다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우리 정책이 변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 군부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이 전략이라는 게 지금 네네. 이제는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대만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거를 네.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바이든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뭔가 조금씩 그렇죠. 좀 계산된 것 같다는 그런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 토크쇼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엮여가지고 그렇죠. 엮이는 질문을 경우가 그냥 많죠. 그렇죠. 네. 일부러 막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아주 원리 원칙적으로 예. 트럼프는 그런데 잘 안 말렸는데 네. 글쎄 모르죠. 또 말리는 척하면서 하면서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렇죠. 하셨는지도 네, 뭐 그럴지도 모르죠. 예.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얼마 전에 그 대만 네. 정책법 그 한국 같은 준 나토 동맹으로 대우하는 그런 거를 네. 일단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본회의에 가면은 뭐 어쩔 거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자고전 미국이 최근에 와서 조금씩 살짝 네. 건드리는 모습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대통령이 말하셔가지고 이거 이 얘기 보도되자마자 시장이 바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움직였어요. 그 사실 근데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이거는 뭐 전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한 거 이런 거랑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중국은 난리 나겠죠. 예. 중국이 뭐 예상대로 뭐 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네.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랬더니 하나의 원칙 이거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엄정한 교섭 제기했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를 분열시키는 어떤 활동도 용납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데 좀 곤혹스러운 표정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날 데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예. 지금 뭐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예. 지금 이거를 미국이 더군다나 네. 이거를 뭐 깬다는 거는 이거 중국은 뭐 물러날 수 없는 그야말로 마지노선이 예, 있죠. 대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홍콩 네. 문제도 있고 뭐 예. 자기들 그 전반적인 대외 예. 정책 외교의 하나의 큰 바탕인데 이거를 자꾸 툭툭 건드리면은 뭐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또 이제 선 기자님께서 항상 최근에 말씀해 주셨듯이 11월에 바이든은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네. 10월 말에 시진핑은 이제 3년임을 결정하는 당대회가 있는데 예. 또 시진핑 시진핑이- 입장에서도 네. 시진핑이 이번에 뭐 저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서 뭔가 좀 나름대로 좀 자기 입지를 좀 다졌다는 걸 보고선 바이든이 아마 A 하고 한번 엿먹인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아, 있습니다. 아, 두 개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게 정치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예. 정말 이게 뭔가 사실을 계속 네. 강하게만 얘기하니까. 예, 어떤 게 이제 진짜 의중인지 판단하기가 네. 참 선거 같은 게 있으면 어렵습니다. 정상외교라는 게 예전에는 참 이렇게 뭔가 좀 그래서 표현이 그렇지만 좀 상당히 좀 점잖고 좀 품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너무 그냥 아이들이 저걸 보고 뭘 배울까 하는 아니요, 그런 맞습니다. 걱정도 예전에는 있어요.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 나오면 말을 해도 저 말 뜻의 그 네. 행간의 의미가 그렇죠. 뭔지를 네, 항상 네. 분석하고 했잖아요. 요즘 요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대놓고 잘 얘기를 그냥 해요. 네. 대놓고 나오니까 그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말이 너무 확실한데 뭐 그러니까 읽어볼 말입니다. 필요가 뭐 있어요. 참 아유, 어려워졌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참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많죠. 대만 말고도요.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국 국방부에서 그 F-35 전투기였나요? 중국산 어떤 그 히토리 섞여 있다고 해서 뭐 히토리 인수 섞여 거부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근데 미 국방부 쪽에서도 이제 뭔가 중국을 조금 더 이제 견제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그 이런 그 뭐 이제 미국 방산업체들이 이제 계속 납품을 하는데
뭐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전자제품 이런 아주 특수 그 초소형 무슨 이런 그 전자부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중국산 이제 중국 그 원자재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조달 원칙에 이제 그게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사람이 찾는데 아마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인공지능까지 펜타곤이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체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컨설팅 업체가 조사를 한 걸 보니까 2012년부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펜타곤 공급망에 이렇게 납품하는 그 중국 기업 수가 한 655개 정도, 한 5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데 이제 뭐 무기 유도 장치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히토류, 이게 히토류가 네. 문제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중국 히토류를 싫어하지만 사실상 80% 이상을 지금 의존하는 게 현실이고 네.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떤 미국 내에서 지금 뭐 우리끼리 해보자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지적은 펜타곤이 이게 안 되겠으니까 이제 호주 업체하고 해서 호주에서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이제 정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협업까지도 지금 뭐 계산을 네. 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그러니까 호주 히토류를 하는 건가요? 네, 호주 히토리를 가져다가 미국에서 네. 이제 이렇게 정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협업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걸 생각을 한다고 하고 또 미국 의회도 내년 국방수권법에 이제 오는 2027년부터 중국산 히토류하고 인쇄 회로 기판 사용을 아예 배제하는 그런 조항도 담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몇 차례 네. 얘기를 했죠. 해봐. 네. 니들이 그게 만만치 않을 거야 하는데 네. 저는 미국이 지금 어떻게든지 중국을 좀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데 이 젖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네. 또 히토류는 뭐 매장량도 매장량이지만 그렇죠. 저번에 지적해 네. 주신 대로 son 기자님이 그게 네. 그 환경 문제 네, 때문에 환경 캐내는 문제. 게 너무 어렵다. 미국에서 그거 캐려면 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이 그 세일류도 엄청나게 갖고 있었지만 네. 오랜 동안 그걸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일류가 나오면 그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랬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뭐 에너지 이렇게 이제 네. 공급이 생기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세일류 본격적으로도 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잠시 그 유럽 쪽으로 가서요. 그 헝가리를 제재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가 지금 삐딱 가지요. 나토 네. 동맹국이고 유럽 러시아 연합 완전 네, 회원국인데도 네. 뭐 그동안에 뭐 러시아 에너지 뭐 예, 대놓고 사고 예. 푸틴이 아주 뭐 두핀하고 똘똘 뭉쳐왔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근데 이제 시비를 거는 게 이제 반부패 개혁이 부진하다. 이제 이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헝가리 할당된 게 한 75억 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0조 4천억 원 정도인데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안 준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제안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도 지금 당장 헝가리도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니까 다음 주에 의회에서 반부패 개혁하는 법안 우리가 추진하니까 좀 지켜봐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은 반부패지만 속내는 러시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 뭐 거를 실제로 지금 무슨 뭐 법치 문제 같은데 뭐 인권 문제 뭐 하자가 있기는 있는데 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걸어서 명분은 괘씸죄라는 게 뭐 전반적인 얘기죠. 지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법무담당 집행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러시아 자산을 많이 동결을 했다.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이상을 네. 동결을 했는데 이 중에서 헝가리가 기여한 게 3천 유로밖에 안 된다.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된다. 네. 그러면서 헝가리를 계속 더 압박을 하자. 음. 특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거 헝가리는 지금 유럽 연합을 붕괴시키는 트로이 목마다 계속 아이고, 세게 나오네요. 네. 건드리고 있는데 네. 참 헝가리가 골칫거릴 겁니다.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헝가리가 좀 부패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예,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하는데 자고전 어쨌든지간에 찍혔죠. 네. 찍혔죠. 네, 참 이게 유로존 그 유럽 EU 국가들이 모두가 지금 러시아와 전쟁하면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이에 유럽 국가들이 다들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결속력을 조금 더 다지는 모습. 더군다나 지금 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그 서유럽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네. 사실상 뭐 지금 뭐 거의 차단한 상태인데 헝가리는 가가지고 우리는 더 주기로 했다고 막 큰 소리 잘 얘기를 한 게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찍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보내주신 소식을 보니까요, 외신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룬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막 1,400원 달러 환율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IMF 시절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외신에서 외환 보유고 관련해서 한국을 또 언급한 부분이 있다고요. 블룸버그가 자기네 그 집계라든가 분석을 종합해서 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살인적인 인플레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워낙 올리니까 여기 이 충격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과 같은 외환 위기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네. 그동안에 그 외환 보유액을 많이 늘렸고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좀 소진하지만 네. 그 덕을 상당히 보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채권 시장도 확실히 좀 충격이 덜한 것 같다 하면서 그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요. 올해 그 아시아 신흥국 통화채권 투자 수익률이 평균 한 마이너스 8.7%로 물론 손실 구간에 있지만 뭐 미국채라든가 글로벌 신흥국 현지 통화채권 그다음에 글로벌 신흥국 달러 채권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그 손실폭이 훨씬 좀 덜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를 인도네시아, 필리핀하고 비교하면은 뭐 우리가 무조건 좋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신흥국들 그 보유 외환 규모도 네. 많이 줄었지만 네. 아직도 한 2조 6천억 달러 정도. 그래서 네. 꽤 갖고 있다 그런 예, 얘기였고. 저도 듣기로 그 아시아 그 신흥국들의 그 외환 보유가 그렇게 많이 안 줄었대요. 그동안 수출이 잘 돼가지고 네. 그동안 수출이 상당히 잘 됐잖아요. 사실은 네네. 원자재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수출이 잘 돼서 별로 줄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저는 다른 보도에서 그래서 들었습니다. 스위스 리그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그 이런 아시아 신흥국들이 스태그플레이션만 피하면은 상대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자기는 네. 그 아시아 신흥국 대다수가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여서 운도 따랐다는 겁니다. 네.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이 네. 이런 거 공물 뭐 충격 같은 게 동아시아 쪽이 좀 덜한 것 같다. 예, 그런 확실히 거. 덜 받았죠. 네, 뭐 그런 원유 것도 같은 있다. 네네. 에너지도 덜 받았고 뭐 곡물도 덜 받았고. 그 노무라도 전 세계 주요 경제권 한 30곳 중에서 7곳 정도가 경제 경상주의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것 같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인도를 특히 거명을 했습니다.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별 경제 취약성 평가를 따로 내놨는데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하고 태국이 가장 취약하다. 일본이 거기 끼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인도가 그거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전형적인 위기 때하고 지금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예. 참 이런 거 보면 한편으로 이제 우리는 사실 저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조금씩 또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긴 예, 한데. 근데 뭐 항상 네. 그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그렇죠.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네. 또 뭐 여기 대해서 뭐 또 너무 뭐 한국 뭐 그렇게 뭐 지금 뭐 그거 맞아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네. 블룸버그가 네. 그래도 그 나름 그럼요. 그런 그 네. 자기들 네. 블룸버그가 원래 경제금융 전문이기 네. 네. 때문에 나름 그 여러 가지로 그 신뢰성도 있고 해서 네. 일단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걸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 예.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강달러 조금 이제 영향 그나마 좀 덜 받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도 사실 근데 경제가 쉽진 않잖아요. 지금 성장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젊은 세대 위주로 중국에서는 좀 경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온다고요. 사실 중국은 2030 세대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명품 같은 것도 중국에서 네, 엄청나게 네. 팔리는 것도 이 계층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중국도 보니까 지금 로이터 분석을 보면은 GDP의 한 50% 정도가 소비 네.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비중이 커졌는데 최근에 이 2030 세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 앞으로의 상당히 그 좀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을 로이터가 했습니다. 최근에 그 대도시에서도 상하이 같은 데서도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32만 원 정도로 살아가자 뭐 이런 그 토론도 많고요. 그리고 뭐 아주 굉장히 옛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전에 같았으면은 뭐 벌어놓으면 쓰고 그 다음 달에 벌면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SNS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일단은 코로나, 그 제로 코로나 기조 때문에 이제 봉쇄가 많이 된 그런 충격도 네. 있고 하이테크, 빅테크 쪽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엔 풀었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억압을 해서 중국 청년 실업률이 한 20%까지 높아진 것도 이런 탓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중국의 앞으로의 그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건 사실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는 이건 뭐 네. 우리한테는 그냥 큰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중국도 그 2030 세대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뭐 저축도 네.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네. 중국이 이제 그런 걸 저축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건 뭐 중국도 이제는 점점 지갑을 좀 이렇게 꺼내지 않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중국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경기가 사실 그 중국 경기를 아무래도 많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중국도 네.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뭐 네.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중국 30대 마케팅 컨설턴트 얘기가 여유가 있어도 직업을 몰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네. 예,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그 젊은 세대 친구와도 좀 공감이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기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